이차전지 관련주도 아직도 한동안 좀 더 관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실적이 안 좋아서 이제 증권사들도 에코프로에 대해 일제히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토막도 났는데요. 이상 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지난주 장후에 네. 에코프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낮았어요. 이제 훨씬 낮아서 이제 오늘 월요일 정시가 열리자마자 이제 마이너스 5, 6% 떨어져서 장이 시작됐는데 에코프로 주가가 마이너스 5, 6% 떨어져서 시작을 했는데 또 장후에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걸로 했는데 어찌 됐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작년 그 에코프로 실적은 이제 올해 3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 9,045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57억 원을 기록한 걸로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7%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이제 68.9%나 줄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아래로 떨어진 건 2022년 1분기 이후 6개월 분기 만에 처음인데 실적 부진 이유는 이제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양극재 업황 둔화 속에서 실적 반등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제 리튬 가격이 내년까지 계속 반등하지 못할 거라는데 리튬 가격 하락에는 제가 그 중국 유튜브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중국에 가면 중국에 싼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새로 만든 그 전기차, 정부 보조금 받아서 만든 전기차를 팔리지 않아서 넓은 광장에 다 버려놓고 파산한 거야. 네. 그런 파산한 전기차 업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중국에 지금. 네. 경기가 나쁘니까. 부동산 홍다 사건 벌어지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저거 수요가 여기 리튬 수요가 떨어질 거고 리튬 가격이 폭락을 한 거죠. 중국은 우리랑 사이즈가 달라서 그 버려진 차 사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가 그냥 한 번도 안 찬다가 막 버려져 있는 거야. 네. 이제 예를 들면 한때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우리나라 돈으로 차 이름이 까먹었는데 380만 원인가 그랬어요. 와. 근데 그게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 기사가 나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문제는 걔를 몇 대 팔아야지 테슬라한테 판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런 전기차 업체가 무진장 많았다는 거예요, 중국에. 근데 그게 일거에 쓰러지면서 리튬 가격이 막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회복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몇 년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리튬 가격이 내년도 이제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최근에 보면 리튬 가격이 막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했어요. 네. 그거 보고 이제 이제 양국재 좋아지는 거 아니야, 리튬 가격이 인상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면 원래 일시적으로 이제 한 번 안 떨어지잖아요. 뭐든지 떨어지다 반등 나오다 떨어지다 반등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한 번 안 올라가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가는 것처럼 뭐 그런 거지. 그게 중국 내에 그 리튬 수요가 많던 전기차 작은 전기차 업체들이 대량으로 이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양극재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크게 하락했으니까 이제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탄산 리튬 1kg당 가격은 158위안으로 지난해 말 대비 66% 하락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 에코프로 BM하고 BM과 관련된 분석 보고서들이 낸 증권사들이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증권사에서 가격 하향 조정을 안 했거든요.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하향 조정하는데 특히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시장에 맺힌 게 많아서 왜 그러면 목표 주가 위험하다고 얘기했더니 막 금감원 민원 내고 악플 달고 댓글 그 팬덤들이 막 악플 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아예 그냥 자신 있게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제 기존 35만 원 적정 주가에서
27만 원으로. 근데 아직도 지금 80만 원이에요. 아직도 이 차이가 네. 많이 나는데 BNK 투자증권에서는 적정 주가를 3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내렸어요. 차이가 엄청 예. 나네요. 그래도. 어쨌든 차이가 나는데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들의 공통적인 그 저거거든요. 이제 올초 개인들의 팬덤으로 인해서 이 증시는 항상 이제 펀더멘탈보다 막 매수세가 들어오고 개인들이 참여를 하면 오버슈팅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고점을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인간의 탐욕과 간기가 막 몰리면서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 네. 근데 얘가 150만 원까지 갔어. 지금 이제 80만 원대를 막 오늘 보니까 80만 원에서 오르내리고 있던데 50% 가량 하락한 거죠. 에코프로 BM도 이제 58만 원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지금 24만 원 부근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5월 달도 그렇고 7월 달도 그렇고 차트 신한수에 있는 주가 생로병사를 차트를 대입을 해서 에코프로 이런 거 대입을 해서 지금은 분열기다. 네. 이럴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뭐 악플을 다신 분들도 그 당시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속상하니까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네. 분열기의 시작은 변동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 얘가 안정이 되려면 변동성이 커지다가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하락하다가 캔들 길이가 짧아지고 지금 캔들 길이가 짧아졌어요. 짧아지고 얘가 다시 이제 하는데 문제는 한 번에 떨어지지 않고 급등하고 떨어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네. 그 요번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거의 임박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때 추가 매수 자리가 아니라는 게 주의할 점입니다. 추가 매수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다면 비중을 축소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제 의견입니다. 물론 또 이렇게 의견을 내면 또 서운해하실 악플을 다실 분들이 시청자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참조만 하시고 선택은 이제 본인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 의견은 이찬지 관련주도 아직도 한동안 좀 더 간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열기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그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뭐 심지어 뭐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공매도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네. 공매도는 사실은 긍정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아요. 공매도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도 이제 거기 신풍재진가 막 급락해가지고 이제 작전주 뭐 그래도 조사한다고 하고 지난번에 라더견 사태, 삼천리 뭐 이런 사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올릴 때 공매도가 없으면 한없이 끌어올려. 한없이 끌어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들한테 다 와요. 근데 공매도가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 제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한 100%, 200%, 300%에서 조정받을 거를 10배씩 수배씩 올라가서 조정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진다는 거지. 그럼 거기서 조정받으면은 확 피해가 더 훨씬 커지는 거예요. 훨씬 개인들의 커지는 피해가. 거예요. 그게 여러 번 자주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거를 공매도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막아주고 있는 건데 네. 단순히 이제 몇몇 제한된 몇몇 종목만 갖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반대해야 된다.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얘가 만약에 부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지 왜 다 허용했겠어요. 그죠? 일단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 BNP 파리바하고 HSBC에 560억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해당 은행들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9개월간 실물 주식을 빌리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는데요. 현행법상 공매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빌려놓은 상태에서 차입을 한 상태에서 공매도를 쳐야 되고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합니다. 팔 수 있는 주식이 없는데 허위로 이제 매도 주문을 내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의 98% 이상은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제 공매도 비율은 외국인이 71%, 기관이 27%, 개인이 이제 1.6%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계속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반대를 막 하는 거겠죠. 외국인 기관은 이제 공매도 할 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통해서 주식 있으면 좀 빌려줄래 뭐 그렇게 주식을 빌려주고 빌리는데 이때 거래를 대리하는 증권사 직원은 이제 알려준 대로 공매도 주문 시스템에 일일이 숫자를 쳐 넣어서 이제 기입을 해서 거래를 진행하니까 이 과정 중에 빌린 주식의 규모나 정확한 숫자를 명확한 검증 없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야 우리 얼마 빌렸어라고 해서 하면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이제 불법 무차익 공매도가 장기간 자행될 환경이 조성됐던 거죠.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면 간단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제 전산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매도가 진행되는데 어떤 한 시스템만 표준으로 정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한국 상황도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르고 있다는 이유이거든요. 실시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대차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거래 목적이 여러 가지고 이제 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는데 플랫폼을 한쪽으로 몰아야 되잖아요. 네. 이걸 밝히기 싫은 거지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이거 그다음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걸 또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해요.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 외국에서는 그럼 어떤지 한번 얘기를 살펴보면 외국에서는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빌려 파는 무차익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허용하지 않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외국도 전면적으로 허용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미국은 대침체기 막 증시가 폭락하고 있을 때는 시장 조성된 특수한 상황에서 무차익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처럼 정상적인 시장 하에서는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두지 않더라도 어떤 상대방한테 야, 너 주식 언제까지 빌려줄 수 있어? 그런 사람을 내가 빌려줄 수 있어라고만 한다면 무차익에서 공매도를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며칠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네. 공매도가 원래 공매도 치고 한 3일 안에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하루 이틀 허용한다면은 무차익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거와 또 같은 맥락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무차익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이나 기관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주식을 빌려주고 빌리고 있어서 전산 시스템이 구축이 어렵다는 것 또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MS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 MSCI 지수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거거든요. 편입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외환시장이 공개되어야 되고 외국인들 투자자가 제약 없이 우리나라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되거든요. 외국인 투자자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하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제약 없이 좀 허용돼야 되고 뭐 그렇게 쉬운 말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달러를 바꿔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지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다는 거야. 네.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에 이제 공매도도 전면적으로 우리가 금지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 선진국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그 MSCI 지수에는 편입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말 나온 김에 이제 MSCI 지수 얘기를 살짝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에 우리랑 GDP 규모가 비슷한 게 캐나다예요. 네. 캐나다가 MSCI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캐나다 비중이 3.0%쯤 돼요. 네. 우리나라는 0.9%예요. 우리나라 이제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비슷한 규모니까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다면 3.0% 수준으로 된다고 치면 네. 외국인 자금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500조가 들어와 있다면 3배 이상. 1,500조가 더 들어와야 되는 거지.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3배 이상 더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일시에
시가총액이 5천도 갈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펀더멘탈 때문에 절대 못 가고 MSCI 지수 선진국 주식에 편입된다면 당연히 외국인은 포트폴리오를 편입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있는 99%의 큰 자금들은 MSCI 지수에 있는 그 비중을 보고 지수를 패시브 펀드로 편입하는 거거든요. 그 의무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는 거.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우리나라 주식을 편입을 해야 되는데 선진국 주식에 편입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안 사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공매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제 허용한다 그러면 개인들이 난리치는 거고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면 이제 선진국 지수는 물 건너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발언을 안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은 불법 공매도를 엄벌에 처하겠다. 네. 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이복현인가 그 금융감독 원장이 국회에 출연해서 외국인 불법 공매도는 끌고 와서라도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좀 강력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어찌됐든 불법 공매도는 이제 당연히 법으로 된 불법은 금지를 시켜야 되겠죠.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좀 벌을 좀 키우면 형벌을 좀 키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금융 관련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간대하거든요. 네. 작전주 걸려도 대부분 저기 집행유예. 어. 초범이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 집행유예 추징금 뭐 얼마 안 나오거든요. 한 10억 해 먹으면 한 1, 2억 추징금 나오고 많은 거거든요. 외국인한테도 간대한 것이. 네. 이거를 근데 외국은 금융 범죄에 대해서 그 훨씬 미치는 영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그래서 막 징역을 몇백 년씩 살린다든지 저기 추징금을 몇천억씩 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엄합니다. 외국은. 네. 우리나라 너무 좀 간대합니다. 아, 네. 참 이 불법 공매도 문제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불법은 불법이니까 불법은 엄벌에 처해야죠. 그건 처해야 당연하죠. 되는 이건. 당연한 건데 네. 또 MSCI 이런 거 연계돼서 봤을 때 공매도 자체는 그렇죠. 우리가 명과 암이 있는 거다. 예, 예, 그렇죠. 장점과 단점이 있는 예, 그렇죠. 거다. 예, 예. 균형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이제 외국인 기관이 대부분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으니 예,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긴 한데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매도를 쳐놓고 주가를 일부러 팔아서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게 오해야. 네. 떨어질 종목의 공매도를 치는 거지. 근데 우리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물론 극소수에 적발된 적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쳐놓고 주가를 일부러 팔아서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네. 그게 적발된 사례가 극소수로 있으니까. 하지만 전부 그렇지는 않다고. 그건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은 많이 오르니까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공매도 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이제. 안 하고 싶은 거겠죠 이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 얘기해 주셨고 또 2차 전지와 연계되기도 한 뭐 2차 전지 뭐 불법 공매도 불법 공매도는 카카오랑 신라호텔 뭐 이런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요번에 예, 많이 걸렸어요. 예. 네. 근데 뭐 2차 전지까지도 앞으로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뭐 우리 국민들은 좀 느끼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짚어주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많은 증권사들이 탑픽으로 꼽고 있는 예, 예. 반도체를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최근 한 2, 3일 막 상승하고 급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제 아까 장을 봤는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대로 하락 중에 있고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로 하락 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시 상승할 걸로 봅니다. 이제 다소 지루한 삼성전자 주가에 비해서 SK하이닉스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3 수혜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D램 가격 상승으로 인한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막 경신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난 5월 이후 SK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 HBM 수주 효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폭을 앞질러서 9월부터는 3분기 실적 우려감에 코스피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SK하이닉스는 딱 1단계 상승해서 버티고 있었어. 그래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거거든요.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 D램 사업부는 이제 D램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2천억대 영업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지지부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양사 매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D램인데 이 D램 가격이 4분기에 올라간다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D램 가격이 올라가면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장 큰 적자의 큰 폭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수익으로 전환되고 그러면 이제 4분기부터는 실제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4분기에 실적 개선이 가속화되지만 3분기에는 컨센서스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9월부터는 이제 D램 현물가가 그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 인상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가격 방어에 집중하는 수익성 우선 전략 탓에 출하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적자가 지속되는 게 되는 것도 4분기에는 전부 이제 해결된다는 거죠. D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확정 공포가 점차 이제 잦아들면서 9월 중순 이후 3조 원 이상으로 순매도를 일관하던 외국인이 9월 중순부터 한 10며칠 동안 외국인이 3조 5천억인가 팔았거든요. 네. 근데 지난 이틀 동안 막 4,200억 순매수, 3,700억 순매수 하면서 갑자기 한 8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어요.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산 거를 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샀어요. 네. 왕창 매수가 들어왔는데 네. 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은 다소 밀렸던데 어제는 7만 원대는 뚫었었어요. 7만 원대 뚫었었고 SK하이닉스는 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13만 원을 돌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오늘은 또 13만 원 밑으로 밀렸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D램 반 가격이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앞으로 4분기에 크게 시장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요번에 그 엔비디아가 중국의 저성능 칩마저도 중국에 수출 금지했잖아요. 네. 이제 그거랑 D램 가격은 좀 별개거든요. 네. 예, 그거랑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는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현재 한 1억 원 정도가 있으면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1억 원 정도가 있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제 1억 원 있으면 어떻게 투자할 거냐.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개인적인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참조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저에게 1억 원이 있다면 한 60% 정도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것 같아요. 네. 40%는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이제 미국 주식 60% 중에 3분의 1 정도는 테슬라 이제 분할 매수 할 것 같고요. 엔비디아 당연히 이제 분할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QQQ 있잖아요. 네. 그 3배짜리가 TQQQ고 1배짜리는 QQQ인데 이제 3배짜리 말고 1배짜리 QQQ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있거든요. 네. 스파이, 이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좀 투자를 할 걸로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내 주식은 전체 비중의 40% 정도는 국내 주식을 하는데 이 40% 중에 3분의 1 정도는 저는 이제 무조건 이제 SK하이닉스 요거를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좀 남겨서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주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이제 건설주. 예를 들면 뭐 현대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이나 뭐 이런 두산박해 뭐 이런 건설 장비주,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것처럼 요런데 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요것도 재건해야 되고 팔레스타인도 얘는 길어봐야 50일 정도 예상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58일 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재건 얘기 또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건설주는 당연히 어차피 팔레스타인 자체적으로는 이거 건설할 능력은 없고 주변국까지 이제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죠.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다고 하듯이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건설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현금 들고 있다가 제약주 매수 기회를 좀 노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약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등했다가 한 2년 동안 계속 하락만 했어요. 네.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얘가 또 그 연구개발비, 임상실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대표적인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종군당 뭐 이런 것도 좀 관심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또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나와서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앞서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여의도에 워렌 증권 학원이라고 여의도에서 학원을 한 4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영우 원장입니다. 이제 웅달 책방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어떤 그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여기를 좀 자주 출연하고 있는데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도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제 워렌 TV라고 있는데 구독자는 아직 이제 몇 천에 불과하거든요. 좀 매일 증시에 관련된 증시 신의 한수 뭐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방문해 주셔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웅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렌증권 에듀의 김영우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